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 오후, 박윤희는 시어머니 이정순의 방문을 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정수는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윤희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 애써 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집안 곳곳을 정리해야 할 사람은 윤희뿐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낡은 장롱 위에는 흑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날의 정순이 교단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 나란히 서 있는 결혼 사진. 모두 희미하게 바랜 채였다. 윤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정수는 지금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미소가 사라진 것은. 창가 옆 화장대로 다가갔다. 오래된 목재 화장대는 몇십 년 전 물건임이 분명했다. 거울은 얼룩져 있었고 서랍 손잡이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윤희는 습관적으로 서랍을 당겼다. 평소라면 잠겨 있어야 할 서랍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열쇠가 그대로 꽂힌 채였다. 아마도 급히 병원에 갈 때 잠그는 것을 잊으셨나 보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남의 사생활이다.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 하나를 집어 들고 있었다. 노란빛으로 바랜 봉투, 그 위에 적힌 이름은 김재헌. 남편 박도연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다. 편지를 꺼냈다. 손으로 쓴 글씨는 떨리는 듯 했지만 정성스러웠다. 재훈 씨,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에겐 약혼자가 있고 나에겐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마음만은 숨길 수 없어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도 결혼 전에. 아니, 편지 날짜를 보니 결혼 후에도 계속 주고받았던 것 같았다. 윤희는 다른 편지들도 펼쳐보았다. 수십 통의 편지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 억눌린 감정, 그리고 결국 선택해야 했던 현실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쟁이.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시어머니 이정수는 늘 가족의 가치를 강조했다.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정수는 불같이 화를 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냐고. 그런 정순이 젊은 시절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윤희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솟구쳤다. 결혼 15년, 윤희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다. 음식 하나, 청소 하나, 아이 교육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정순의 기준은 늘 높았고 윤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창밖에 비가 거세졌다. 윤희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분도 한 시대를 살아온 여자였을 것이다. 자신의 꿈과 사랑을 포기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권리가 있는 걸까?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며느리에게 강요할 권리가? 윤희는 일어서서 방을 나왔다. 그리고 서랍 속 편지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하지만 그 비밀은 이미 윤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균열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사흘 후 이정순이 퇴원했다.
택시에서 내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꼿꼿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등은 고닫고 표정은 단호했다. 윤희는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정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윤희가 내민 손을 뿌리치듯 혼자 힘으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 박도연이 뒤따라 들어오며 윤희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해해줘라는 의미였다. 윤희는 한숨을 삼켰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윤희는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차렸다. 하지만 편지를 본 이후로 이 모든 행동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밥 드세요. 윤희가 말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도연, 윤희, 그리고 딸 소민. 정수는 상 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몇 입 뜨더니 표정이 굳었다. 된장이 너무 짜네. 윤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제가 먹어보니 괜찮던데요. 괜찮긴. 나이 든 사람 건강 생각해서 간을 맞춰야지. 이렇게 짜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어머님, 제가 일부러 간을 조금 약하게 했는데요. 약하게? 이게? 정수는 코웃음을 쳤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소미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윤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죠? 뭐? 정순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한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음식, 청소, 아이 교육,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실제로 부족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 식사 준비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안일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니 그게 변명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옛날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한 일도 했어. 나도 교사로 일하면서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못하는 거야? 윤희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에 가까웠다. 어머님은 완벽하셨나 봐요. 뭐라고? 아무 잘못도 없이 사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가혹하실 수 있는 거겠죠.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요. 안 해도 여보 진정해.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다.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그런데 어머님 자신은 정말 그렇게 사셨나요? 당연하지. 정순이 소리쳤다. 내 평생 이 가정을 위해 살았어.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는 내가 아는 게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정수는 그 눈빛을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민이 일어났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만 먹읍시다. 다들 피곤하시니까. 하지만 정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쌓인 불신과 갈등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내 방 정리했지? 정순이 조용히 물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장대 서랍 열어봤어?
침묵. 그것이 대답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꽝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윤희는 그 자리에 남아 식탁을 바라보았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식어가고 있었다. 마치 이 가족처럼.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희는 중얼거렸다. 편지의 존재를 도연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다. 이정순이 자신에게 보여온 가혹함, 그 이중성이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윤희는 결심했다. 도연이 퇴근하고 샤워를 마친 후 방문을 닫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대답했다. 응, 뭔데? 어머님 방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다. 뭘?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편지요. 어머님이 과거에 다른 남자분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요. 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김재훈이라는 분이에요. 시아버님 성함이 아니잖아요. 편지 내용을 보니 어머님이 결혼 전후로 그분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수건을 침대에 던졌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봤어요. 수십 통의 편지였어요. 도연은 방 안을 서성였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윤희는 당황했다. 왜냐고요? 당신 어머니 일이잖아요. 알아야 할 권리가. 알아서 뭐 어쩌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과거 일이잖아. 어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었겠지.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거 아니야? 실수?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은 뭐예요?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 한다고, 며느리는 헌신해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만해. 도연이 소리쳤다. 어머니 험담하지 마. 과거가 어쨌든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랑 평생을 함께 사셨어. 가정을 지키셨다고. 윤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당신은 어머니 편이네요. 늘 그랬죠. 편이 어디 있어? 난 그냥 쓸데없는 과거를 들춰서 뭐 하냐는 거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아서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게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1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기준에 맞추려고 저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자신은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지금 뭘 원하는 건데? 어머니한테 따져? 그 편지 들이밀면서 위선자라고 할 거야? 그냥.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몰랐다. 위로? 공감? 아니면 단순히 분노를 나누고 싶었던 걸까? 당신이 그 편지를 본 건 잘못이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춰보는 거 아니야. 설령 어머니라 해도. 남의 사생활? 윤희는 황당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남이라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윤희는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정순의 방 앞을 지나쳤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시어머니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정수는 윤희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윤희도 시어머니를 피했다. 도연은 중간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출근 시간은 빨라졌고 귀가 시간은 늦어졌다. 어느 날 저녁 윤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편지 어디 있어? 윤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다 받겠네. 네. 정순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볼 건데? 위선자? 거짓말쟁이? 윤희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닦으며 천천히 돌아섰다. 어머님도 완벽하지 않으셨네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완벽하지 않았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럼 저한테도 그렇게 가혹하지 마세요. 저도 완벽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마주 섰다. 오랜 세월의 갈등이 드디어 표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소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 입시를 석 달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은 소민의 집중력을 빼앗았다. 엄마, 할머니랑 왜 그래? 어느 날 소민이 물었다. 윤희는 소민의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다 손을 멈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은데? 요즘 집에 오면 숨이 막혀. 엄마도 할머니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윤희는 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넌 내일에만 집중해. 하지만 소민은 집중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이 왔다. 주말 소민은 집을 나섰다. 답답한 집 안에 있느니 도서관에 가는 게 나았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옛 제자라는 사람을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너 혹시 이정순 선생님 손녀 아니니? 그가 먼저 알아봤다.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사진으로 봤어. 선생님이 자랑 많이 하셨거든. 나도 선생님 제자야. 한 20년 전에 가르침을 받았지. 소민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니 궁금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남자가 말했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애였어. 집이 가난해서 대학 갈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 1년 동안 돈도 한 푼 안 받으시고. 소민은 놀랐다. 정말요? 응. 그것뿐만이 아니야. 장학금 신청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대학 입시 원서 쓰는 것도 함께 해주셨어. 선생님 덕분에 나는 대학에 갔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비록 카페 알바지만.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없었으면 나 같은 애가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야. 소민은 할머니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았다. 집에서 만나는 할머니는 엄격하고 무서웠다. 늘 규칙을 강조하고 잘못을 지적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헌신적인 스승이었던 것이다. 선생님 요즘 어떠셔? 이 남자가 물었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최근에 입원도 하셨어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나이가 드시니 나중에 문병 한번 가야겠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거든. 소미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은인이었다. 그런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차갑고 엄격할까? 집에 돌아왔을 때 윤희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소미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할머니 옛날 제자 만났어. 윤희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응? 어디서? 카페에서. 할머니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대.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했어. 윤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씁쓸했다. 그랬겠지. 어머님은 교사로서는 훌륭하신 분이었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은 복잡한 거야. 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는 훌륭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엄마는 할머니를 이해해?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르겠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날 밤 소미는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정수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 들어와. 소미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옛날 제자분 만났어요. 정순의 눈빛이 밝아졌다. 누구? 이름은 못 들었는데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할머니가 공부 가르쳐 주셔서 대학 갔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아이. 착한 애였지. 머리도 좋았고. 할머니는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정수는 책을 덮었다. 왜긴. 그 시대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 그나마 선생님은 괜찮은 직업이었지. 게다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보람 있는 일이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시간들이야. 제자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는 모를 거야. 소미는 할머니의 옆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소미는 깨달았다. 할머니도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고 외롭고 자신만의 아픔을 가진 사람. 할머니,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정수는 손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쉽지가 않구나. 서로 너무 다르거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 소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수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각했다. 구급차가 왔고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은 밤을 샜다. 의사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다. 나이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윤희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스트레스. 자신도 그 원인 중 하나였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면회가 허락되었다.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었다. 도연이 먼저 들어갔다. 20분 후 눈이 빨개져서 나왔다. 그 다음은 소민이었다. 소민은 울먹이며 나왔다. 마지막으로 윤희의 차례였다. 윤희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정순이 눈을 떴다. 윤희를 보자 마스크를 벗으려 했다. 윤희가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님, 움직이지 마세요. 정수는 힘없이 손을 들어 마스크를 옆으로 밀었다. 윤희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내가 너무 가혹했지.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정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너한테 강요했어.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내가 되지 못한 것들을 너한테 요구했지. 어머님, 그 편지들 말이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재훈,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었지. 그는 다른 사람과 약혼했고 나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해야 했으니까. 윤희는 조용히 들었다. 시집와서 나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썼어. 과거를 잊으려고. 그런데 잊히지 않더라. 그래서 더 엄격하게 살았어.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 그럼 시아버님은? 알고 있었어. 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 사람은 다 알면서도 내 곁을 지켜줬지.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어. 대신 조용히 기다려줬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윤희는 그제야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던 그 온화한 눈빛.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던 모습. 시간이 흘러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 진짜로. 처음과는 다른 사랑이었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어. 정순이 윤희의 손을 꽉 잡았다. 가정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용서와 이해로 지켜지는 거야. 내가 그걸 너한테 가르치지 못했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서랍에 편지 밑에 쪽지가 하나 더 있어. 그건 원래 너한테 주려고 쓴 거야. 언젠가는 내가 발견하겠지 싶어서. 윤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흘 후 정수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윤희는 정순의 방을 정리하며 다시 그 화장대 앞에 섰다. 서랍을 열었다. 편지들은 그대로 있었다. 그 밑에 작은 쪽지가 있었다. 윤희는 쪽지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미래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나의 과거를 알게 되었겠지. 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사랑도 잘못했고 선택도 후회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고 이 가족을 만들었지. 너에게 가혹했던 건 미안해. 나는 내가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내가 나보다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줘. 너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아무도 완벽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사람일 뿐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 집을 잘 지켜줘. 하지만 너 자신을 잃지는 마. 그게 내가 너한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야. 마이너스 정순. 윤희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윤희는 편지들을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그것은 비난의 증거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삶, 그 진실한 기록이었다.
도연이 방에 들어왔다. 정리 다 했어? 응. 거의.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지. 윤희는 남편을 안았다.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소민도 방에 들어왔다. 가족 셋은 정순의 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슬픔과 이해와 용서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화장대를 보았다. 그리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다. 잠그지는 않았다. 언젠가 다시 열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얗고 고요하게. 마치 모든 것을 덮어주듯이. 윤희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가족은 함께 거실로 나왔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가며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서로 다른 것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리틀아이.